며느리가 여행 간다던 그날 아침 집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캐리어 끄는 소리도 현관문 여닫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대신 제 눈에 들어온 건 식탁 위에 놓인 며느리 휴대폰이었습니다. 화면이 깜빡이며 진동했고 그 순간 본 문자 한 줄이 제 심장을 멈춰 세웠습니다. 여보, 이번엔 발리야. 와이프한테는 출장이라고 했어. 보낸 사람은 우리 아들도 며느리 회사 동료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70평생 참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아들 가정에 폐 끼칠까? 늘 한 발 물러섰고 며느리 비위 상할까? 말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상간남과 비행기를 타는 그 시간, 저는 낯선 아파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 손이 떨렸습니다. 이 문을 여는 순간 모든 게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고 그 안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저녁 준비를 하고 있던 또 다른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가정의 운명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건 벌써 5년 전 일입니다. 며느리는 처음엔 착했습니다. 아버님 하며 공손하게 인사했고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도 가끔 끓여줬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집이 좁다며 이사를 했고 새 아파트는 며느리 취향으로만 꾸며졌습니다. 제 방은 베란다 옆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아버님, 여기가 햇빛도 잘 들어서 좋잖아요.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방은 여름엔 찜통, 겨울엔 냉동고였습니다. 식탁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님, 나이 드시면 싱겁게 드셔야 해요. 며느리가 차려준 반찬은 늘 밍밍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앞에 놓인 김치찌개는 빨갛고 진했습니다. 제가 밥을 더 달라고 하면 며느리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버님, 저녁엔 과식하시면 안 돼요. 건강 생각하셔야죠. 그러면서 자기는 야식으로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아들은 바빴습니다. 회사 일로 늘 늦게 들어왔고 주말에도 골프니 모임이니 하며 집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며느리는 친구들과 브런치를 먹으러 나갔습니다. 아버님, 제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집에 혼자 남은 저는 냉장고에서 밥을 꺼내 혼자 데워 먹었습니다. 어느 날은 손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버님, 요즘은 애 낳는 게 선택이에요. 강요 아니고요. 며느리는 단호했습니다. 제가 손주 보고 싶다는 말을 한 번도 직접 하지 않았는데도 며느리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가 싸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뭐래? 당연히 낳으래. 근데 난 싫어. 아빠는 말도 안 해. 알아서 눈치껏 조용히 계시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면 된다고 늙은이가 무슨 말을 하겠냐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여행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회사에서 워크숍 간대요. 해외로 가는 거라 3박 4일이요.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녀와. 고생 많아. 며느리는 싱글벙글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출발 전날 며느리는 캐리어를 챙겼습니다. 옷도 화장품도 평소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아버님, 며칠 혼자 계셔야 해서 죄송해요. 반찬은 냉장고에 넣어뒀어요. 그 말에는 진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출발 당일 아침 며느리는 서둘러 나갔습니다. 아들은 출근했고 저는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탁 위에 며느리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보조 배터리를 챙기느라 급하게 놔둔 모양이었습니다. 진동이 울렸습니다. 화면이 켜졌고 저는 그만 그 문자를 보고 말았습니다. 여보, 이번엔 발리야. 와이프한테는 출장이라고 했어. 공항에서 봐.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제가 본 적 없는 남자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며느리가 거짓말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문자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제 폰으로 사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몇 번이나 다시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했습니다. SNS가 나왔고 가족 사진이 보였습니다. 40대 남자, 옆에 있는 아내, 그리고 초등학생쯤 돼 보이는 아이. 평범한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느리가 떠나고
집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소란스러웠습니다. 아들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해야 할까? 70평생 살면서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준비해 뒀다는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쳐다보다가 문을 닫았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와 그 남자가 지금쯤 비행기를 타고 있을 거라는 생각, 우리 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생각,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들이 출근하기 전에 물었습니다. 며느리 잘 갔니? 네, 문자 왔어요. 잘 도착했대요. 아들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들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점심 무렵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 남자의 아내를 찾아가기로.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일을 혼자 알고 있기엔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그 사람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후 2시 저는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늙은 얼굴이 보였지만 눈빛만은 확고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그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단지 입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되돌아갈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보낸 마지막 문자가 떠올랐습니다. 아버님 반찬 드세요. 그 차가운 말투, 거짓으로 가득한 친절. 저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에 내렸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702호. 문 앞에 서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 평범한 주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씨의 부인이십니까? 여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70대 노인, 위험해 보이지 않는 차림새. 들어오세요.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거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집 안은 깔끔했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말씀하세요. 여자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제 며느리가 따님 남편분과 말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갑자기 막막했습니다. 여자는 기다렸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눈빛은 이미 무언가를 짐작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찍어둔 문자 사진이었습니다. 여보, 이번엔 발리야. 와이프한테는 출장이라고 했어. 여자는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언제? 오늘 아침입니다. 제 며느리 휴대폰에 온 문자입니다. 여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 남편 지금 출장 갔어요. 회사 일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설마.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며느리도 회사 워크숍이라고 했습니다. 발리로요. 그 순간 여자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자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바라만 봤습니다. 티슈를 건넸고 여자는 받아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얼마나 오래된 거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여자는 휴대폰을 집어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음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1번, 2번, 3번. 안 받네요. 여자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혹시 항공편이라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저는 휴대폰을 다시 꺼내 문자를 자세히 보여줬습니다. 날짜, 시간, 항공사. 여자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남편 이메일 계정에 접속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제가 가끔 확인했었거든요. 요즘 이상해서 이메일함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항공권 예약 메일이 나왔습니다. 발리행, 오늘 오전 출발. 인. 여자는 화면을 보더니 비명을 삼켰습니다. 진짜네요. 진짜였어.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나왔어. 아이 목소리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여자는 황급히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잠깐만요. 여자는 거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들리는 대화 소리. 엄마 왜 울었어? 아니야, 괜찮아. 방해가 있어. 할아버지 누구야? 조용히 해. 방가 있으라니까. 잠시 후 여자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더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아이가 놀랄까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저도 막막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요. 남편한테.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여자가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확인할 게 하나 더 있어요. 여자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과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우리 남편 월급 통장이요. 제가 관리하거든요. 통장을 펼쳤습니다. 최근 3개월 내역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죠? 매달 일정 금액이 따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호텔, 식당, 명품 구매. 여자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내역을 짚어갔습니다. 이게 다 그 여자한테 쓴 거였네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받아갔던 선물들이 생각났습니다. 최근 들어 며느리는 명품 가방이 늘었습니다. 아들이 사준 거라고 했지만 아들 월급으로는 무리였습니다. 혹시 며느리분도 선물 같은 거 많이 받았나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네요. 서로 주고받았던 거군요. 여자는 통장을 덮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가만히 계실 건가요? 여자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눈물에서 분노로. 가만히 있진 않을 겁니다. 절대로.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0평생 참고 살았지만 이번만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각자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자는 말했습니다. 제가 조용히 알아볼 게 있어요.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함께 움직이면 어떨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 풍경이 달라 보였습니다. 세상이 어제와 다르게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녁 드셨어요? 응 먹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며느리 연락 왔어요? 네 잘 있대요. 아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머지않아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가족은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발리에 있었습니다. 매일 아들에게 잘 있어요 문자를 보냈고 SNS에는 워크숍 사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다 거짓이라는 걸. 그 여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아버님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약속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여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이거 보세요. 봉투 안에는 통장 사본, 카드 내역, 그리고 한 장의 문서가 있었습니다. 위임장이요. 저는 문서를 봤습니다. 남편 명의의 재산을 아내가 관리할 수 있도록 공증된 서류였습니다. 결혼하고 5년 뒤에 만들어뒀어요. 남편이 사업하면서 이것저것 복잡해져서요. 여자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지금 자기 돈을 마음대로 못 쓴다는 거예요. 제 동의 없이는요.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네, 그동안 빼돌린 돈들 다 제가 알고 있었어요. 다만 증거를 모으고 있었을 뿐이에요. 여자의 눈빛은 냉정했습니다. 그 여자한테 쓴 돈만 지난 1년간 5천만 원이 넘어요. 다 증거로 남아 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미 변호사도 선임했어요. 이혼 서류 준비 중이고요. 여자는 차분했습니다.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여자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미안해. 회사 일 때문에 이번 주말도 못 갈 것 같아. 또? 매번 그러네. 정말 미안해. 다음엔 꼭. 여자가 파일을 멈췄습니다. 3주 전 녹음이에요. 그날 남편은 그 여자랑 제주도 갔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할아버님 며느리분은요? 재산이 어떻게 돼 있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맞벌이고 통장은 따로 쓰는 걸로 알아요. 그럼 이혼하면 재산 분할 받을 수 있겠네요. 여자의 말에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이혼이요? 당연하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자는 단호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며느리 내일 들어온대요. 저녁 같이 먹자고 하는데 저는 여자를 봤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내가 좋아하는 거 해줄게. 전화를 끊자 여자가 말했습니다. 제 남편도 내일 들어와요. 이제 시작이네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터질 것입니다. 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며느리는 어떻게 나올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새벽녘 여자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할아버님 혹시 며느리분이 임신했을 가능성은 없나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제 남편 카드 내역 보니까 산부인과 결제가 있더라고요. 며느리분 이름으로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무슨? 확인해 보세요. 임신이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잠에서 깬 저는 며느리 방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장의 초음파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날짜는 2주 전, 뒷면에 쓰여 있는 글씨, 우리 아기.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게 너무 끔찍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아버님.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햇볕에 탄 얼굴, 가벼운 발걸음. 아들이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고생했어. 재밌었어? 응, 너무 좋았어.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이 뒤틀렸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며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제가 요리할게요. 아버님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게요. 예전 같으면 고맙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됐다.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며느리가 돌아봤습니다. 왜요? 뭐 불편하신 거 있으세요? 앉아라. 할 이야기가 있다. 며느리와 아들이 동시에 저를 봤습니다. 뭔데요, 아버지? 아들이 물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그 문자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여보, 이번엔 발리야. 와이프한테는 출장이라고 했어.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휴대폰에 온 문자다. 떠나던 날 아침에 봤다. 아들이 며느리를 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며느리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이건 오해예요. 오해?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회사 워크숍이라며? 발리 간 거 맞지? 그런데 왜 남자한테서 여보라는 문자가 와? 며느리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버님 제발. 아니라니까요. 아들은 멍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봤습니다. 대답해. 이게 뭐야?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 여자였습니다. 할아버님, 지금 우리 집에 오실 수 있으세요? 남편이랑 대질하려고요. 저는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아들, 나 따라와. 아버지, 지금 무슨 따라오라고. 저는 외투를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황급히 따라왔습니다. 차를 타고 그 아파트로 갔습니다. 며느리는 차 안에서 계속 울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하지만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702호 벨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고 그 여자가 나왔습니다. 옆에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그 남자가 눈이 마주쳤습니다. 둘 다 얼어붙었습니다. 뭐야, 너 왜 여기 있어? 남자가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이 남자를 봤습니다. 너 누구야? 그 여자가 나섰습니다. 제 남편이에요. 당신 와이프랑 불륜 관계죠. 아들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며느리는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 여자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증거예요. 1년간 호텔 영수증, 선물 구매 내역, 통화 기록, 위치 추적 다 있어요. 아들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야?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다. 초음파 사진을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임신했다.
2주 전부터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임신? 그게 무슨?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건 당신 아기야. 정말이야.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유전자 검사하세요. 확실하게. 며느리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안 돼, 제발. 아들은 며느리를 봤습니다. 넌 내가 믿었던 사람인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에게 매달렸습니다. 미안해,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하지만 아들은 며느리를 밀쳐냈습니다. 꺼져.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며느리는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상간남도 아내에게 빌었지만 그 여자는 단호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세요. 재산 분할 없이 나가세요. 안 그러면 회사에 알릴 거예요. 남자는 결국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니?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죠. 제 인생이 무너졌는데요. 미안하다. 아버지가 말렸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아버지가 알려주셔서 다행이에요. 모르고 살았으면.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들은 며느리 짐을 쌌습니다. 며느리는 다음 날 짐을 가지러 왔습니다. 저와 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우리 집에서 사라졌습니다. 한 달 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이는 아들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혼자 아이를 낳았다고 들었습니다. 상간남은 회사에서 잘렸고 이혼도 성립됐습니다. 그 여자는 위자료와 재산을 받고 새 출발을 했습니다. 가끔 연락이 옵니다. 할아버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지금 집은 조용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 조용함이 외롭지 않습니다. 아들과 저 둘이서 천천히 회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참는 게 언제나 미덕은 아니라는 걸, 진실을 말하는 용기가 누군가를 구할 수도 있다는 걸,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도 혼자 참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만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누군가의 행복이 아닙니다. 오늘은 당신 이야기를 꺼내셔도 됩니다.